동맥에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병이 나타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상동맥인데요.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그림을 딱 봤더니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거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교수님. 예,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이제 관상동맥에 생기는 대표적인 동맥경화인데요. 제가 그 동맥 모형을 가져왔는데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있는 매끈한 파이프처럼 된 게 정상 혈관이거든요. 오. 근데 막히지가 고혈압, 않았네요. 고지혈증, 당뇨, 그리고 흡연 이런 게 반복되면 가운데 노란색으로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차는 것처럼 되는 거 보이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파이프 옆으로 보면 이쪽부터 쭉 점점 진행이 되는데 한 4번째 내지 5번 단계로 좁아졌을 때 운동을 하면서 가슴이 아프고 쉬면 나아지는 게 협심증이고요. 네. 제일 오른쪽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네. 노란색 위에 뭐가 돼 있죠? 이게 네. 혈전인데요. 오. 갑자기 동맥경화가 풍선 터지듯이 혈관 안에서 터지면 저 혈전으로 혈관이 꽉 막힙니다. 이렇게 혈관이 꽉 막혀서 심근경색이 아이의 심장을 망가뜨리는 거 네. 그런 상태입니다. 통상적으로 협심증보다는 훨씬 더 심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찌꺼기 좀 됩니다. 빼주고 싶네요. 그러게요. 그러면 네. 선생님 보니까 이게 협심증이 심해지면은 어떻게 심근경색으로 가는 건가요? 서 교수님. 네. 우리가 협심증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모든 협심증이 심근경색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협심증을 크게 2가지로 보는데요. 우리가 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해서요.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운동, 숨이 찬 행동을 할 때 통증이 오는 것이 안정형 협심증이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 적절히 잘 치료를 받으면 급성 심근경색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2번째 이제 불안정형 협심증이라 그래가지고 한 달 이내에 시작된 통증, 그다음에 점점점 빈도라든지 강도가 심해지는 경우 또는 운동할 때뿐만 아니라 가만히 쉴 때도 통증이 오는 경우가 바로 이런 불안정형 협심증인데 불안정형 협심증은 심근경색 심지어는 심장마비가 오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급히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떤 경고 증상이 발생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일단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지금 운동했던 저도 그렇고 아마 따라하신 많은 분들도 아직까지 좀 숨 차실 텐데 저도 숨었는데. 관상동맥 이상 있는 건가요, 나 교수님? 예, 그 숨찬 거 운동 후에 생기는 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다만 평상시에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활동했는데도 새롭게 숨이 차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숨만 차고 가슴에 통증이 없을 경우에는 심장 근육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은데 숨참과 동시에 특정 활동을 했을 때 가슴이 막 터질 것처럼 아픈 증상이 동반되면 아픈 거. 그럴 때는 관상동맥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심장 근육도 근육이기 때문에 혈관에서 영양분을 잘 공급해야 되는데요. 아까처럼 좁아지거나 막히면 영양분,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심장 근육 자체가 통증을 느끼는 거. 이게 관상동맥의 문제입니다. 하나 주의하실 거는 이렇게 칼로 긋거나 어느 꼭지점처럼 좁은 부위가 여기 아파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심장 때문에 통증이 아닐 가능성이 많고요. 어딘지 모르게 넓게 누르는 것처럼 꽉 조이고 답답한 둔한 통증일 경우에는 심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5분 내지 10분 그리고 서성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분 이상 쉴 때도 이런 증상이 생기면 바르게 병원에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10분 이상 쉬는데도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프다. 무조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빨리 가셔야죠. 네. 네. 자, 이어서 2번째 보겠습니다. 관상동맥의 경고 증상 2번째, 소화가 안 된다. 소화의 문제가 관상동맥과 연관이 있나요, 서 교수님? 네, 심장이 정중앙에 가슴에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식도, 위, 비슷한 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기 증상이 있으면 심장 질환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가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심근경색증, 협심증이 심한 사람인데도 내가 체했나 보다, 내가 뭔가 이렇게 소화장애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자꾸 이제 우리가 위장약 먹고 네. 뭐 손을 따기도 하죠. 그렇게 치료하면서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심장의 하벽에 이제 피를 주는 혈관이 주로 이제 우관상동맥인데 그쪽에 문제가 있으면 하벽에 염증 반응이 생기고 거기 접해 있는 횡격막에 이제
자극이 되기 때문에 위장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더부룩하다든지 명치가 아프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도 협심증 꼭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소화 이상에 이어서 이 증상이 나타나도 대수롭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네. 볼게요. 네, 바로 어깨가 아프고 등 쪽에 통증이 있다. 이거는 관절통이나 근육통이랑 연결돼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봐요, 강 교수님. 예, 그렇게 오해되기가 쉽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방금 전에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치가 불편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거는 사실 심장에 문제가 있지만 연관통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심장의 위치랑 좀 다른데 통증이 오거나 불편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어깨 쪽의 통증으로 통증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심할 경우에는 목이라든지 가슴 또 등 쪽까지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증상이 숨이 찬 증상이라든지 다른 그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증상하고 같이가 올 때는 어깨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심장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고려하고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관상동맥에 이어서 이번에는 경동맥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병이 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뇌경색, 혈관성 치매와 심근경색, 그리고 하재동맥 협착증 굉장히 다양하게 오네요, 강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경동맥은 뇌 쪽에 혈액을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대뇌나 소뇌 또 대뇌에서도 어느 부위에 혈액을 공급하는데 좁아지거나 막혀서 문제되냐에 따라서 다양한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운동 실조가 올 수도 있고 언어 장애가 올 수도 있고 또 손에 작용을 하면 갑자기 중심을 못 잡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가장 흔하게는 반신부전 또는 반신마비가 올 수가 있고요. 또 실제로 이 경동맥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동맥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하지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거기에 불편함이나 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병들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알아차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경고 증상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서 교수님? 네, 경동맥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 혈관이 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결국 경동맥에 피를 보내는 머리 쪽의 문제겠죠.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머리 전에 눈으로 가는 혈관, 그러니까 이제 망막동맥이랍니다. 망막동맥에도 이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시야가 흐려진다든지, 그다음에 시야가 결손이 생긴다든지, 시력이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뇌경색, 망막동맥에 이제 경색이 오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을 나눠서 좌우 어느 한쪽에 반측의 마비라든지, 그다음에 감각 이상. 그다음에 어지럽다든지 말이 어눌해지고 물 같은 걸 먹을 때 이제 흡인이 온다든지 두통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바로 뇌경색의 이제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시작된다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경동맥에 이어서 이번에는 복부 대동맥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복부 동맥류가 온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복부 동맥류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나 교수님? 네, 동맥경화의 일종인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경동맥이나 관상동맥, 네. 뇌동맥들은 다 이제 3mm, 5mm 정도 작은 혈관이라면 복부대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큰 기둥 같은데요. 이게 관상동맥 모형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실제 실제로 사이즈예요? 한 3cm 정도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차이점은 심장 혈관은 심장 근육 안에, 다리 혈관은 다리 근육 안에, 목은 목이 있기 때문에 보통 동맥경화가 침착돼서 좁아지기만 하잖아요. 네. 근데 배 안은 장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좁아지면서 동시에 풍선처럼 늘어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통 5cm 이상으로 늘어나면 아래쪽에 보이는 것처럼 생기기도 어머. 풍선처럼 보이지만 터질 수가 있는데요. 아이고. 5cm, 6cm, 7cm로 늘어나면서 1년에 파열이 될 위험성이 계략적으로 10%, 20%, 30%로 증가하기 때문에 특히 증상이 없더라도 초음파나 CT에서 우연히 발견된 복부 대동맥류는 5cm 근처일 경우엔 보통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크기를 측정해서 특정 기준이 되면 시술이나 수술로 치료를 꼭 받아야 됩니다. 사진이 CT인데요. 네. 왼쪽에 저렇게 한 2cm, 3cm 정도 되는 조그만 파이프가 오른쪽처럼 동그랗게 풍선처럼 어머, 커지고 세상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풀어 올랐네요. 네. 보통 좁아져서 터지는 경우는 많이 알고들 계시는데 이렇게 부풀어서 터지는 경우도 있는 건데요. 전조 증상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강 교수님. 네, 사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배 안의 공간이 비교적 넉넉하기 때문에
복부 대동맥류가 있는 분의 80%는 증상이 없는 게 문제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 날씬한 분의 경우는 제가 실제로 본 환자분인데 배에 큰 덩어리가 펄떡펄떡 튀는 게 만져진다고 오셨어요. 보니까 네. 만져보니까 대동맥류가 피부와 피하 지방이 얇으니까 만져졌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증상 일으키는 경우는 워낙 크게 늘어나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위를 누르면 소화가 안 되거나 미식거리거나 토할 수도 있고요. 방광을 누르게 되면 방광 소변을 자주 보거나 또는 신장이 거꾸로 역류로 붓는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터졌을 때는 엄청난 양의 혈액이 복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의학적인 그런 위험한 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